나는 어떠한 마케팅 전략과 홍보와 PR 전략을 가지고 너의 집을 얼마에 팔아주겠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다 중개사분들이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고미연TV의 고미연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다른 미국 부동산의 중개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중개 문화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나 보네요. 네, 차이가 많습니다. 한국과 다른 미국 부동산 중개 문화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50개의 주가 중개사들이 자격증이 모두 다 달라요. 캘리포니아 주의 자격증을 가진 중개사가 뉴욕의 부동산을 중개할 수가 없습니다. LA에서 중개를 하다가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서 또 다시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주에 중개를 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다시 따셔야 해요.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잘 모르시는 두 번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미국의 중개사분들은 중개 전문 영역이 다 다르게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업용 전문 중개사, 그리고 주택용 전문 중개사, 임대 전문 중개사가 다 달리 계세요. 그래서 중개사도 각각의 전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전 주를 다 아는 중개사도 있을 수가 없고, 건물도 잘 중개하고 주택도 잘 중개하고 매매도 잘하고 임대도 다 잘 놓는다, 이런 중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가?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는 사람들은 아파트만 해야 되는 거고, 네. 오피스를 하는 사람은 오피스텔만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개념인 건가요? 그 정도까지 세분화되어 있진 않은데, 그래도 상업용 커머셜 빌딩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와 부동산 중에서도 컨도미니엄이나 싱글하우스나 멀티유닛이라든지 이런 타운하우스, 주택용 부동산을 중개하는 중개사분들이 다 달리 계세요. 그리고 특히 매매와 매도만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와 임대를 하는 중개사가 구분되어 있으세요. 한국 분들이 이민을 가실 때 집을 살 수도 있고 렌트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한 분의 중개사에게 집을 사겠다고 의뢰도 하시고 또 집을 구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분들이 임대용 부동산은 또 잘 모르세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임대만 하다가 나중에 나 매매 한번 해볼래 해서 매매 부동산을 다시 배워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력을 쌓으셔야 되고요. 보통 임대는 아무래도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제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에 고용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매매까지는 그 경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시고, 가볍게 처음에는 임대 전문으로 많이 커리어를 시작하세요. 이제 매도하는 중개사를 리스팅 에이전트라고 하고, 매수할 때는 바이어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그때 경력이 쌓인 뒤에 매매와 매도를 주로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과 다른 미국의 중개 문화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양타친다.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똑같은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미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닌데 문화적으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양타라는 게 매도자, 매수자 둘 다 한 부동산에서 사는 건데, 네. 그게 아예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문화적으로 매수자는 매수자의 중개사, 매도자는 리스팅 에이전트라고 해서 매도자 측 중개사를 각각 선임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상충되잖아요. 그 중개사는 매수자 혹은 매도자를 대변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문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양쪽을 모두 대변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문화적으로 매도자는 리스팅 에이전트, 매수자는 바이어 에이전트를 따로 선임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집을 팔 때 여러 명의 중개사들에게 위임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광고나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내가 집을 팔고 싶다, 내가 부동산을 팔고 싶다고 하면 한 명의 중개사나 중개법인에게 의뢰해서 집을 많이 파세요. 부동산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거는 미국의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내가 집을 팔고 싶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리스팅 에이전트를 고용하게 되고, 보통은 그 에이전트하고 익스클루시브하게 이렇게 독점적인 계약을 맺게 되세요. 그런데
평생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6개월, 1년 이 기간 동안은 당신에게 나의 매물을 온전하게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여기다 물건을 다 내놓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적으로 여러 명의 중개사가 매물을 홍보하고 광고하고 매도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 동안 그 계약서에 근거해서 독점적으로 그 집을 팔게 되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중개사를 선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중개사를 고르는 3가지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지인이나 믿을 만한 분들에게 추천, 리퍼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야 믿을 만한 분이 실제로 거래도 해봤고 경험을 해보고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자신 있게 이 중개사는 추천한다. 이런 추천을 받아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추천을 받을 사람이 없다. 나는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현지에 아는 지인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 분들이 그 매물을 본인이 리스팅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세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가서 나는 어떠한 마케팅 전략과 홍보와 PR 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해서 너의 집을 얼마에 팔아주겠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다 중개사분들이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보시고 좀 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뢰가 가는 분에게 독점 계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은 너무 유창하게 잘하셨는데 1년이 넘도록 못 파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것은 그분이 시장의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노력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운이 안 따랐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그만큼 성실하게 마케팅을 안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다시 본인이 언제까지 이 집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퍼를 사겠다는 제안을 받지 못하면 내가 그 다음에는 다른 에이전트를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제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추천을 받을 때도 없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도 비슷비슷하다, 판단이 안 선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꿀팁 중에 하나인데 중개사 분들마다 그 라이센스를 따시면, 자격증을 따시면 넘버가 발행이 되세요. 숫자가 발행이 되는데 자격증 번호라고 하죠. Real Estate Sales Agent RS 하고 번호가 뒤에 이제 붙게 되거든요. 근데 그 번호가 아무래도 앞자리일수록 이분이 오래전에 중개사를 따셨고 경력도 오래되신 분이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넘버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명함에 다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의 그 중개사분들은 명함에 RS 넘버 아니면 정말 브로커 자격증까지 따신 분들 자격증 번호를 다 기재하시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보시고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브로커라고 하셨잖아요. 브로커가 뭔 뜻이에요? 미국의 중개사 자격증은 2가지가 있어요.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에이전트의 2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S는 Real Estate Sales Person이에요. 영업사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정 시간 동안 수업 수강을 하시고 자격증 시험을 보시면 처음에는 세일즈 에이전트 자격증을 따게 되세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경력을 쌓고 거래도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시험을 보시고 나면 RB라고 해서 브로커 자격증을 따게 되세요. 이 브로커 자격증을 따야지만 나만의 중개사무소를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내가 부동산을 열 수 있는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어느 줄 가도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보통 대부분의 주가 동일하고요. 처음에 세일즈 에이전트는 자격증을 따기가 한국보다 수월하세요. 그 자격증을 딴 뒤에 주별로 다르지만 3년 이상, 어느 정도 이상 부동산 중개사로서 풀타임으로 일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입증하고 나서 또다시 시험을 한번 더 보셔서 브로커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국과 다른 중개 문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집을 보여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치워놓고 이렇게 잠재적인 매수자들이 집을 보러 오잖아요. 네. 미국은 이것은 선택사항이긴 한데 미국 드라마라든지 프로그램을 보시면 집이 모델하우스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고 사람들이 이제 집을 보러 오세요. 그런 장면을 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개사 분들에게 의뢰를 하시면 스테이징이라고 해서 그 중개사 분이 내가 집안을 잘 꾸미신다 이런 경우에 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예쁘게 꾸미고 뭐 꽃도 갖다 놓고 디퓨저도 갖다 놓고 가구나 이런 소품들도 예쁘게 해놓고 잠재적인 매수자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그 집을 단장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집 거래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개 수수료잖아요. 아, 예. 미국의 중개 수수료 문화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것도 정말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협상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4에서 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4에서 6%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자, 집주인이 집을 팔게 되면 그만큼 부동산 매매 대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 매매 대금에서 매수자 쪽 중개사의 수수료와 매도자 측 중개사의 수수료를 모두 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개사 수수료를 5%로 합의 봤다고 하면 매도자 측 중개사와 매수자 측 중개사가 2.5%씩 각각 나누어서 중개사 수수료를 받게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짜리 거래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5%로 협상했다 그러면 중개사 수수료가 5천만 원이고 네. 그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씩 각각 매출이 생기시는 거죠. 이거 미국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미국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법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뭐 상한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고요. 다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통상 그런데 4에서 6%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한국과 다른 미국의 중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